똑똑똑. 낮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복수는 눈을 떴다. 잠에서 깬 건지 기절해서 깬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 계세요. 요즘 안 보이셔서요. 1층에 사는 아기 엄마였다. 아이를 안고 지나다닐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던 젊은 여자가 걱정이 됐는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복수는 침 삼키듯 목을 축이고 힘겹게 소리를 냈다.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기운도 없어 그대로 누운 상태였다. 지금 복순이 머무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그 중에서도 반지하 방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고 바닥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이렇게 된 게 벌써 10달. 자다 깨듯 기억을 더듬던 복수는 어느새 한 가지 질문에 가 닿았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순은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복순이 밭을 일구면 남편은 농기계를 손봤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으며 싸워도 금세 밥상을 나눴다. 말끝마다 상냥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동무 같은 사이였다. 자식은 둘이었다. 딸 민영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조신했다. 공부도 곧잘했고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부모를 도왔다. 어느 날 민영은 미국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러 간다며 말했다. 오빠한테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난 멀리 가지만 마음은 늘 곁에 있어요. 자주는 못 오겠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민영이라면 어디서든 잘 살아갈 거란 믿음도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땐 몰랐다. 딸 민영의 비행기가 날아간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질 줄은. 심장마비였다.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일어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수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다. 밤새 남편의 밥그릇만 만지작거리며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후론 하루하루가 비어 있었다. 밭은 손이 가지 않아 거칠어졌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혼자 사는 시골집은 조용했고 밥을 해도 2-3숟갈이면 배가 찼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질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호가 복직을 해야 해서요.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서울로 올라오세요. 손주도 봐주시고요. 지우는 복순의 며느리다. 가끔 통화를 해도 거의 아들과 해서 그런지 지우는 며느리지만 참 어려웠다. 복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그래, 여기 있어봤자 뭐하겠니? 손주도 보고 기운도 좀 내자 싶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왔다. 집은 정리할 거냐? 언제 올라올 거냐? 복수는 결국 짐을 쌌다. 남편이 고장난 기계를 쌓아두던 창고를 비우고 오래된 농기계를 폐기하고 밭을 정리했다. 다만 집만큼은 팔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집만큼은 손을 놓기가 쉽지 않았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집도 그냥 정리하세요. 여기 계속 두면 관리도 안 되고 불편해요. 복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째 잔설이 녹고 있는 마당 끝자락, 남편이 생전돌로 쌓아둔 화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렵게 정리한 창고와 밭, 그리고 가게를 처분한 돈이 손에 들어오자 복수는 주춤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컸고
그 돈은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 복순에게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우리 아직 대출이 그대로예요. 하민이 생기고 나서 이자도 겨우겨우 갚고 있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고생 많다는 말을 했고 아들의 얼굴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들기 전에 봉투를 꺼냈다. 농기계 값과 가게 정리한 돈 일부였다. 그걸 아들에게 건넸다. 이걸로 대출 이자부터 갚아. 아이 키우는데 빚 걱정은 좀 덜어야지.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돈 꼭 보람 있게 쓸게요. 그때 며느리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복수는 이상하게도 뿌듯하기보단 어딘가 멍해졌다.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무겁고 허전했다. 어차피 잠자고 끼니만 먹으면 되니 지금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아이도 태어났는데 너희 살림이 더 나아져야지.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속 어딘가 말없이 묵혀둔 공간 하나가 스르르 저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복순의 서울살이는 시작되었다. 서울 생활의 시작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복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몸을 추스르고 버스를 2번 갈아타 도착하는 곳은 아들네 아파트였다. 문을 열면 어린 손주 하민이가 울고 있었고 며느리 지호는 이미 바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이 젖병은 여기 있고요. 기저귀는 거실 서랍에 있어요. 분유는 거의 다 썼으니까 다음에 오실 땐 하나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분명 부탁의 말투였지만 듣는 이 입장에서는 주문처럼 들렸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길어지면 괜히 어색해질까 싶어 언제나 그렇게 고개만 숙였다. 처음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만 부탁받은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복순이 할 일은 조금씩 늘어났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이 눈에 띄었고 세탁기 안에 놓인 젖은 빨래는 하루 종일 방치되었다. 애 키우는 집이 원래 이런가 싶어 복수는 팔을 걷어붙였다. 식탁은 닦고 욕실은 물기를 닦았다. 아이를 재우고 바닥에 흘린 과자를 치우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며느리는 퇴근하면 힘들었는지 감사합니다라든지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든지 인사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바라지는 않았다. 그래도 내심 서운했지만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해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근데 혼자 이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어머님, 이 그릇은 좀 덜 닦였더라고요. 고춧가루가 그대로였어요. 오늘은 제가 다시 씻었어요. 그 말에 복수는 싱크대를 바라봤다. 손등엔 물집이 잡혀 있었고 빨갛게 헐은 자국이 있었다. 그래 알겠다. 며느리에게 복순이 말하자. 며느리는 덧붙였다. 요즘엔 다 식기세척기 쓰잖아요. 손으로 하면 잘 안 씻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말끝은 웃는 듯 했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웃을 수 없었다. 며칠 뒤 복순이 기저귀를 갈며 아이의 옷을 들춰보았다. 배 쪽에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아이 옷은 거의 세탁기에 넣기 어려운 재질이었고 복수는 손으로 조물조물 닦기 시작했다. 어머님, 옷은 손빨래로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거 세탁기 돌리면 얼룩이 안 빠져서요.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얼얼했지만 대신 물을 더 뜨겁게 틀었다. 그날 밤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다음 날 아침엔 배까지 아팠다. 하지만 복수는 아들네로 향했다. 오늘은 며느리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늦으면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 선 시간은 오전 8시. 복수는 서둘렀지만 평소보다는 30분 정도 늦은 상황이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또 늦으신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시간 말씀드렸죠.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복수는 문턱에 멈춰서 조용히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들은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말끝을 툭 던졌다. 좀 일찍 움직이시지 그러셨어요. 아이만 혼자 두면 어쩌냐고요.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혔다. 복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주는 자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복수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족이라서 손주가 예뻐서 도와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에겐 그저 불편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보이는 듯했다. 복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일하러 온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다음 일정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분유는 다 떨어졌고 기저귀도 5개 남았다. 분유값은 마트에서 확인해 보니 3,000원이 올랐고 복순의 지갑에는 2만 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복수는 방에 돌아와도 쉽게 눕지 못했다. 팔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무거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려다 말고 거울 앞에 섰다. 예전의 자신과는 너무 달랐다. 기운 없는 눈, 꺼진 볼, 고단한 어깨. 몸만 늙은 게 아니었다. 마음도 함께 주저앉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엔 일어났다.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몸을 먼저 끌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문을 나서는 건 복순의 의무가 되어 있었다. 그걸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누가 탓하지 않아도 자책이 밀려왔다. 며칠 뒤 아침부터 지우의 표정이 달랐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거실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던 복순을 보며 지우는 인사도 없이 툭 말했다. 어머님, 애기 요즘 밤마다 자꾸 깨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재우시는 거 아니에요? 복수는 어리둥절했다. 하민이는 오후가 되면 졸려 보였고 조금만 안아주면 스르르 잠들곤 했다.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반박은 조심스러웠다. 낮에 좀 안으니까 금방 자더라고. 오래 잔 건 아니었어. 지호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낮잠 시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밤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이 복순의 가슴을 스쳤다. 제가 힘들어서요라는 말이 어머님 때문에요로 들렸다. 눈빛도 말투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복순은 시계를 자꾸 확인했다. 아이가 졸린 기색을 보여도 애써 달래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복수는 눈치를 봤다. 하민이의 졸음보다 며느리의 기분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지우는 친구 모임이 있다며 아기를 맡기고 나갔다. 그날 복수는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을 하민이와 보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안아서 재우고 다시 안고 또 달랬다. 그러다 소파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눈이 떠졌을 때는 밤 9시. 방 안엔 아이의 울음이 울리고 있었다. 복수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분유를 탔다. 기저귀를 갈고 달래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자신이 그렇게 잠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10시쯤 지호가 들어왔다. 문을 여는 소리가 다급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턱을 넘자마자 나를 세운 목소리가 터졌다. 애기 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애 혼자 두고 주무신 거예요? 복수는 가슴을 움켜쥐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았어. 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아이 혼자 울고 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 정도는 신경 좀 써주셔야죠. 그 말에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루 종일 안고 재우고 안아 키우고 그렇게 힘들게 돌보았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말 한마디로 덮였다. 잠든 게 문제다. 그 한 문장으로 하루의 수고와 애정이 모두 무효가 됐다. 집에 돌아오는 길, 복수는 가로등 밑에서 멈춰섰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손끝이 차가웠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발을 옮겨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이불을 펴지도 않고 그대로 누웠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시간에 쫓기듯 다시 현관문을 열었다. 출근하는 기분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출근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복수는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그날따라 거울 속 복순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도 손주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편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며칠 전부터였다. 처음엔 가벼운 메스꺼움과 복통이었고 곧 허리 쪽까지 통증이 번져왔다. 하지만 복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밥 한 끼 굶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했고 앉았다 일어날 땐 아래배가 묵직하게 당겼다. 버스를 탈 때도 허리를 숙이면 숨이 찼다. 하지만 복수는 입을 다물었다. 괜히 아프다는 말 꺼냈다가는 아들이나 며느리 얼굴이 굳을 것 같아서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지호가 핸드폰을 붙잡고 서성이고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엔 짜증이 잔뜩 서려 있었다. 어머님, 애기 분유는 왜 이렇게 묽게 타셨어요? 이러면 영양소가 부족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몇 스푼 넣는다고. 복수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애가 잘 안 먹길래 오늘은 좀 덜 넣어봤어. 다음부턴 그대로 탈게.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승진 심사 앞두고 너무 예민하다고들 하는데 진짜 애 때문에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님 아니면 애 맡길 사람도 없고 저 오늘 회사 모임도 있는데. 복수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뻐근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내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지호의 짜증은 복순을 향해 있었다. 애정이나 고마움은 없었다. 그저 불편함과 불만만이 점점 쌓여가는 듯했다. 그날 밤 복수는 심하게 앓았다. 허리를 펴는 것도 힘들었고 소화는커녕 물도 넘기기 어려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러고도 내일 또 가야 하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여전히 버스를 탔다. 가야 할 것 같았다. 말을 꺼내는 것보다 몸이 아픈 게 더 참을 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버티기를 며칠. 결국 복수는 동네 병원에 들렀다. 진료를 본 의사는 무겁게 말했다. 정밀 검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초음파상 난소에 덩어리가 하나 보입니다. 순간 복수는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난소, 덩어리.
정밀검사. 의사의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때도 복수는 의연한 척 웃었다. 네, 나이 들면 이 정도쯤이야.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 날짜를 정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예민한 상태였다. 회사 모임, 프로젝트 발표, 팀장 교체 이야기까지 지호는 돌아올 때마다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번에 승진 못하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애 맡길 사람 없고 어머님까지 자꾸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복수는 속에서 뭔가 끌어올라왔지만 그저 말없이 물잔을 들었다. 기운 없는 손으로 그 물조차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밀 검사하기 이틀 전 복수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내일 모레는 못 갈 것 같아. 전날 말하면 애들이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틀 전에 말을 했다.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병원이요? 큰일은 아니시겠죠? 걱정보다는 일정에 대한 불편함이 먼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복순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근데 엄마, 내일 모레 지호가 모임 있다고 하던데. 그날 오후에 와주실 수 있죠? 못 오시면 진짜 막막해요. 그 모임이 회사 중요한 모임이라서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늦을 예정이고요. 복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데서 서러움이 밀려올 뻔했지만 꼭 삼켰다. 내가 많이 아파. 이젠 아이를 못 봐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곧바로 말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 저희는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에 복수는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손주 못 봐.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어야 했다. 그날 밤 복수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이젠 가족 안에서도 아픈 것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서울에 있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복수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다. 며느리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 누구도 어머님 괜찮으세요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누가 그랬던가. 때론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대신 1층 아기 엄마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복순의 안부를 물어줬다. 서울을 떠나던 날 복순은 천천히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의 옷, 약봉투 몇 개, 손주 하민이 사진 한 장. 냉장고는 비워둘 것도 없이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이불도 수거함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현관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10달을 버텼다. 손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꺾일 듯 아파도 누워서 울어본 적조차 없었다. 아플 시간도 울 권리도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짐을 들고 나오는 복순의 뒷모습은 무거웠다. 힘겨운 게 아니라 단단하게 꾹 눌러 담은 무게였다. 지하에서 계단을 오르는 내내 숨이 찼지만 복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시골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마당엔 잡초가 가득했고 창틀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래, 집이라는 게 이런 거였지.
그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아프다고 해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곳. 숨 한 번 쉬는 것도 죄스럽지 않은 데가 집이었지. 낡은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복수는 조용히 주저앉았다. 창밖엔 별빛도 흐리지 않은 밤이었다. 형광등이 오래되어 깜빡거리다 꺼졌지만 그 어둠이 오히려 편했다.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아들은 생활비도 끊었고 며느리는 문자 한 통 없었다. 누구 하나 복순이 서울을 떠났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간단했나? 내가 사라지는 게 이렇게나 쉬운 일이었나? 복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면 늘 아들 사진이 먼저 떴지만 이제는 그 사진도 지워버렸다. 그 대신 오래전 딸과 찍은 사진 하나를 배경으로 올려두었다. 딸한텐 아직 말을 못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딸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질까 두려웠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벽시계의 뚝뚝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귀에 쏙쏙 들어왔다. 복수는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천장을 가만히 짚어보았다. 젊었을 땐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아이들 잘 키웠는지, 남편에게 상처 주진 않았는지, 나는 좋은 엄마였는지. 그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엄마도 여자인 거라고, 시어머니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나 많이 외로웠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조용히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머리는 맑았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시골집은 차가웠지만 고요했고 고요했기에 따뜻했다. 그날 아침 복수는 마당을 쓸었다. 차가운 흙 냄새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치우던 바닥이 아니라 자신이 살 공간을 위해 손질하는 마당이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병원에서 온 정밀검사 결과였다. 수술이 필요함. 입원 일정 협의 요청. 복수는 편지를 접어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근데 이상하지. 별로 안 무섭다. 아무도 없는데도 덜 외롭다. 내가 나를 조금씩 돌아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복수는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절연이라는 말은 차가웠지만 그 고요 속에서 복수는 처음으로 존재로서의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낯설었다. 복수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움직였다. 목이 마르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팔에 꽂힌 링거가 눈에 들어왔다. 손끝은 차가웠고 등은 축축했다. 혼자였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복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쩐지 그 소리가 다정하게 느껴졌다. 수술을 마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채 바쁘게 들어선 모습이었다. 양손은 비어 있었고 눈엔 피곤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어요? 아들은 침대 발치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병원은 어떻게 알고 왔니? 지호가 문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수술 받는다고. 그래, 수술 끝났어.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된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복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고인 물이 씁쓸했다. 지호는 애 때문에 못 왔어요. 요즘 하민이 감기 기운 있어서요. 그쪽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낙엽 한 장이 창문에 붙었다가 금세 바람에 날려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긴 어려우시겠죠? 그 말이 복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들은 걱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마가 다시 아이를 맡아줄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온도가 느껴졌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한 거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동안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 복순의 말에 아들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지호가 요즘 다시 복직 얘기를 해서 그 말에 복수는 고개를 돌렸다. 입술을 꾹 다물었고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넌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걸 봤으면서도 그 말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묵직한 물음이 울렸다. 피를 나눈 아들이지만 이젠 너무 멀어져 있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그럼 조만간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그래, 가봐라.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을 보냈다. 뒤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다. 차라리 담담했다. 예상한 일이었기에 실망할 여지도 없었다. 수술 후 며칠간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복수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답은 알 것도 같았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능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퇴원 날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복수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혼자 나갈게요. 괜찮습니다. 가운을 입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햇빛이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공기는 한층 따뜻해져 있었다. 병원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뺨을 스쳤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물처럼 온몸에 번졌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복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어깨는 아직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지금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복순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복수는 수술 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도 아들도 더는 연락이 없었다. 딱히 서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언제 또 연락이 올까, 어떤 부탁이 올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햇볕이 따스한 날엔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쐈다.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손끝으로 쑥을 뜯고 호미로 흙을 가르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흙을 만지고 땀이 흐르고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하루가 지금껏 서울에서 보낸 몇 달보다 100배는 더 인간다웠다. 밥은 혼자 지어 먹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씻고 된장을 풀고 하루하루 먹을 만큼만 준비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성만큼은 담겨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속이 불편하면 그대로 쉬었고 기운이 나면 바닥도 닦고 마당도 쓸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무엇을 잘못했다며 타박 듣지 않아도 되는 살. 복수는 지금 그 안에 있었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쯤 이어졌을까?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미국에 있는 딸이었다. 엄마, 나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복수는 손에 힘이 빠졌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아오던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래, 너 잘 지냈니? 딸은 다정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 3개월 후에 한국 들어가요. 이젠 한국 들어와서 엄마 근처에서 살려고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맺히는 게 느껴졌다. 울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왜 갑자기? 딸의 대답은 잠시의 침묵 후에 이어졌다. 엄마가 수술받은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너무 멀리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냥 이제는 엄마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복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딸, 모든 걸 이해한다고 웃어주던 딸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안다. 살면서 가장 미안한 사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딸 민영. 그래도 한결같이 엄마라고 챙겨주는 건 민영이 뿐이었다는 걸. 그래, 그래, 꼭 오너라. 내가 해줄 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 오래 못 해준 게 많아서. 딸은 웃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전화가 끝난 뒤 복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햇볕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따뜻했다. 눈을 감으니 바람에 실린 들꽃 냄새가 가슴을 간지렸다. 문득 생각이 났다. 민영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잘했다.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옷 입고, 동생 재워가며 공부도 했다. 딸아이 책가방 속에 김치가 흘러들었던 날,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못 해줬다. 아들은 대학 들어간 뒤에도 방학마다 집에 왔고, 오면 늘 삼겹살을 구워줬다. 용돈도 더 줬고, 딸아이는 해외 유학을 보내달라는 말도 못하고 스스로 장학금을 알아봤다. 그게 그렇게 기특했는데 말로는 한 번도 칭찬하지 못했다. 가게 일 도우러 나온 딸이 밤늦게까지 종종 걸음을 치며 일했던 날, 복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집안일도 아버지 수발도 다 그의 몫이었는데 정작 복수는 아들에게는 밥상도 따로 차렸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부끄러웠다. 아들에게 집중하느라 놓친 따뜻한 손길, 말없이 참아준 고마운 눈빛이 너무나 또렷하게 떠올랐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딸을 위해 뭘 준비하면 좋을까? 흰쌀밥, 고등어 조림, 호박볶음, 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다. 그렇게 복수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햇살을 따라 마당에 섰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복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서툴렀던 그 모든 시간보다 앞으로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복수는 마당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담벼락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손에는 쑥 한 줌이 들려 있었고 무릎 옆 바구니에는 갓단 쑥이 반쯤 찼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향과 흙의 감촉이 이따금 마음을 일렁이게 했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마 이런 것이겠지. 눈앞의 하루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끄집어내 다시 살아보는 것.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복수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에 마음을 멈췄다. 남편이 있었을 땐 함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덜 외로웠다. 말수가 적었던 사람,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지만 마당에서 밥 짓는 연기만 피워도 부엌으로 와 불을 줄여주던 사람이었다.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해도 한마디 불평 없는 그 사람 옆에서 복수는 여느 시골 안악처럼
그렇게 묵묵히 살아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삶이 아니었다. 시골집은 조용했고 밭은 거칠어졌고 해는 떠도 하루가 흐르지 않는 듯 정적만 가득했다. 아들은 그 정적을 채울 틈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손주를 봐달라고. 복수는 그게 자식 도울 일이라 생각했다. 이 나이에 누가 불러주는 것도 복이라 여겼다. 짐을 싸며 남편 사진을 꼭 껴안았다. 그 사진 속에선 남편이 여전히 농기계 옆에서 웃고 있었다.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모두가 바쁘고 빠르고 무심했다. 아들의 말대로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웠지만 사람의 온기만은 그리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눈치가 빨랐고 계산도 빨랐다. 무슨 말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따지기 좋아했고 복순이 도와주려 할수록 점점 벽을 쌓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함께 사는 순간부터 서로의 약점이 되었다. 그래도 복수는 웃었다. 딸도 멀리 있고 아들이 바쁜데 자기라도 손주 얼굴 봐주는 게 도리라 여겼다.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이 결국 이젠 못 도와요라는 뜻이 될까봐. 하지만 그건 미련이었다. 서울살이 10개월째 복수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그토록 눈치 보며 참았던 자신이 서러워 눈물이 났다. 지금은 다시 시골이다. 돌아올 때는 겨울 끝자락이었는데 벌써 마당엔 민들레가 피기 시작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복순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살다 보니 알겠다.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비로소 마음이 통하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덧나지 않는다는 걸. 복수는 아들에 대한 기대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는 가만히 손을 바라봤다. 쑥을 뜯느라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딸에게 해주지 못한 밥 한 끼, 남편에게 더 해주고 싶었던 말 한마디, 며느리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자신에게 하지 못한 격려와 위로까지. 복수는 다시 밥을 하기로 했다. 자신을 위한 밥, 스스로를 챙기기 위한 시간.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고무대야에 쑥을 담가 깨끗이 씻고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이며 다시 인간답게 살기로 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나다. 복수는 그렇게 마음속에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비로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봄처럼 흙냄새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로 했다. 자신을 위해 문을 열고 자신을 위해 불을 지피는 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복수는 그렇게 당연하게 또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산다. 복순할머니를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